진행 중에도 목도 죽이시고 준비를 하시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청년 농업인 현장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좀 약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함성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민, 농촌, 농업과 함께합니다. 농업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전라북도 김재관 국회의원 이원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안성시 청년 농업인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한우 농사를 짓고 있는 홍승근 의원님 오셨습니다.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시설채소 농사 짓는 이혜리 회원님 오셨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오은식 회원님 오셨습니다. 또 대농사를 짓고 있는 손민승 회원님 오셨습니다. 이곳 안성은 아니지만 또 같이 농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북 청보군에서 농사 짓고 있는 임종명님 오셨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농사 짓고 있는 안재은님, 촌스른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세종시에서 농사를 짓고 계신 임형구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충남 아산에서 농사 짓는 김호준님 오셨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또 준비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석 정책위원장님 오셨습니다. 항시 국회에서 농업을 대변하고 계시는 우리 소병훈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경기도당을 책임지고 계신 우리 임종성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또 최혜영 국회의원님 오셨습니다. 박재균 청년위원회 수석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임종군 안성 지역위원장 직무대행님 오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모두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님 모두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네, 안성의 전국의 청년 농업인들 날씨가 아마 올해도 가장 뜨거운 날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날씨만큼 여러분의 열기도 좋습니다. 오늘 오면서 농업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었는데 전 정부의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 법안이 바로 쌀값 안정화 UNH라고 할까. 오늘 제가 직접 이항기로 한번 노를 심어봤는데 과거에 노동력 중심으로 농농사를 할 때 하면 매우 생산성도 좋고 속도도 빠르고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모를 내는 농민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과연 올 가을에 쌀값은 어떨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많은 고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농업이라고 하는 게 비교 우위가 없다, 비교율이 여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제든지 외국에 수입하면 되지 국내에 제일 비싼 돈 들여서 경쟁력 없는 산업을 유지 지지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위기 거기에 더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때문에 식량이라고 하는 게 매우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것이라는 점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 농업 분야를 전략 산업으로 안보 산업으로 접근하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가 농업에 투자 지원하는 것에 10배 이상의 아주 10배 뭐한 20배 이런 정도의 농업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이런 통계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는데 식량 안보 지수라고 하는 걸 뽑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예측은 어떠세요? 압도적 꼴등을 압도적으로 올리는 기간 동안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한편으로 이 농촌에 미래와 희망이 생겨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경기도라서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전국적으로 농촌 소멸, 농업 소멸, 지방 소멸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북부 지방의 연천군 이런 데는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점점 농촌이 소멸로 가고 있는데 청산면이라고 하는 연천군 청산면이라고 하는데 농촌 기본소득이라는 식으로 제가 도지사 재임 중에 조례와 예산을 작성해서 1인당 15만 원씩의 지원을 했더니 놀랍게도 그 지역에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1인당 15만 원이면 연간 18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이게 전체 예산 규모에 비하면 크지가 않습니다.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예산들을 투여하지만 농촌으로 그 사람들이 되돌아오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게 과연 어떤 느낌이겠냐. 그러면 투자 대비를 매우 높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네에 다시 가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역 파트를 지급을 했더니 그 동네에서 왔어야 되니까 인구도 늘어나고 가게도 생겨나고 공동체도 부활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농촌이 계속 소멸해가는 문제대로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정말로 기근이 발생하거나 전 세계적인 위기로 우리 식량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현재 식량 자급률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식량 자급이 불가능한 활동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냐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죠.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도 식량 안보라는 차원에서도 농업, 농촌, 농업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도 저희가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대안과 답을 찾아보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민주당은 농업 또는 어업 같은 1차 산업에 대해서 과거와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김인석 정책위 의장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민주당의 주요 정책으로 농업진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과 함께 농촌, 농업, 농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이 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인석 정책위원장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에 오늘 청년 농업인들을 이렇게 와서 중국의 청년 농업인들이 되는 느낌입니다. 처음에 그 축산 계획부도 청년들 70에서 90대 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재명 대표님 아주 그 지지하시는 팬들도 많으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일본 농업, 농촌이 이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농업이고 농촌이죠. 그분들이 여전히 건강하시고 또 열정적이신데 그 여러 가지 성과를 잘 이어내고 또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잘 저희 뒷받침할 수 있는 전통적인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숙제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여 앉은 그 청년 농업인들인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뵈니까 아마도 이 중에는 직접 논에 들어가셨거나 논해기를 하시거나 이야기를 해보시거나 안 한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의 농업을
하는 이제 새로운 세대에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지금부터 한 5년만 지나면은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대에 의해서 새로운 농업과 농촌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러한 숙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기하시는 문제, 고민하는 제일 큰 숙제도 분명히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정주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문화 환경을 만들고 하는 등등의 숙제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전통적인 저희가 농업과 농촌의 문제를 해결함과 함께 오늘 여기 계시는 청년 농업인들 말씀을 잘 들어서 저희가 큰 틀에서 새로운 농업 정책을 만드는 데 기초를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신 설병훈 위원장님 모두 발언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 저도 이게 모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해수위 위원장입니다. 제 지역은 바로 여기서 멀지 않은 경기도 광주 지역, 을구는 임종석 위원장으로 계시고 저는 갑구입니다. 농해수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나 그 농업 관계자들을 자주 만나는데 그분들 걱정 중에 가장 앞서 있는 게 들어보면 농촌의 고령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현재는 1.2%에 불과하다고 해요. 바로 이웃나라 일본 보면 한 5% 정도 되고 프랑스 같은 데는 20%. 청년 농업인이라면 이제 40세 미만들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고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농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228개 기초단체 중에서 115개 정도가 지금 위기 지역이고 그래서 여차 잘못하면 그러니까 청년 농업인들이 점점 좀 줄어들면 우리나라 농업 자체가 없어지겠다는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정치권에서도 어떻게 하면 그 청년 농업인들이 청년 그 농촌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많이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근데 보니까 그 청년들이 우선 진입 과정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초기 투자할 비용이 청년들에게는 없다는 것. 이런 부분도 그 다른 나라 예를 그 참고하면서 가능하면 정부에서 그 농업할 수 있는 그 농지도 공공 구매를 하고 그걸 빌려주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스마트팜도 직접 만들어서 임대하는 식으로 한 30년여 임대를 하면 본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뭐 계속 지금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착 지원하는 정착 지원금 지원 제도도 지금 약 3년까지 이걸로 알고 있는데 5년 더 이상 밀리지 않은 그런 의견들도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튼 청년 주민들에 대한 정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정치권에서 노력을 좀 하니까 특히 민주당에서는 그 부분을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아까 우리 대표님과 말씀하신 양국법 관련해서는 그 쌀의 문제라기보다 또 우리 식량의 문제입니다. 식량 자급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쌀 문제는 단순히 그 벼농사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미래 먹거리 관련된 문제여서 그건 꼭 그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윤석열 행정부가 그걸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뭐 밥 먹듯이 거부권 행사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난 2021년에 춘천의 허영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66명 정도 민주당 의원과 정의당 의원이 함께 국민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금 그 토론이 늦어지는 건 이것 역시 아마 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반대할 것 같은데 어떻게든 그 명분을 만들어서 반대할 수 없을 만큼의 명분을 만들어서 국민 기본소득 제도를 좀 정착을 시키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농민들이 아까 연천 말씀하셨는데 또 이제 농촌 기본소득까지 좀 진전을 시켜보자. 그런 그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는 우리 농촌이
그리고 그 농민이 미래 대한민국을 책임질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 그 농해수유도 저희들은 미래위원회라고 부르는데요.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무튼 여러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고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특히 여기 계신 그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정착 그리고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겠다. 민주당이 하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잘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도당 위원장이신 임종석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농촌에 무지하고 또 농민을 천대할 때 129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동학 농민혁명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평생을 농사회는 몰랐고 또 누리치유를 받지 희망이었던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희망을 주지는 못할 망정 짓밟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2의 제3의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무지하다면은 야당과 함께 농업이 주권인 농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부로 좀 거듭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을 들었고 지금부터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까 진행하는 순서는 아까 소개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소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를 우리 홍승건 한우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안성에서 한우를 키우고 있는 홍승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님과 의원님들 앞에서 말을 하려니까 너무 떨려서 저는 좀 적어왔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이렇게 드릴 말씀은 지금 청년 창업 농업인과 농촌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은 직원 및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내국인은 비싼 인건비와 농업 농촌 기피로 또 최근 코로나19로 외국인 인력이 빠져나가 인건비가 30% 이상 상승으로 인력 부족, 경영비 증가, 어려운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농촌에는 젊은 청년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책 사업으로 청착농 제도를 만들어 농업 농촌의 청년을 유입시켜 통계적으로는 수가 늘었으나 대부분 청착농은 현장 실무 기술과 경영 지식 부족, 그리고 대출 원리금을 강매냐, 투자, 수리잡에 이어서 탈루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농업으로 인력 부족 사태 해결과 청착농에게는 안정적인 수입 및 현장 기술과 경영 지식을 배우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전업농 또는 이제 기업농과 같은 전문 농가와 청착농을 이어줘 농가에게 청년 인력을 매칭하여 현장 기술을 연수하고 이러한 정책으로 농촌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착농은 전문 기술과 경영 기술 및 임금을 받음으로써 향후 창업을 했을 경우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농창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무한 지원도 좋지만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거는 농업인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 회사에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을 때 때려치고 농사나 지으러 시골로 내려가지라는 말을 들을 때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상하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이 같은 문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좀 협의가 돼서 좀 농업인 인식 개선이 어렸을 때부터 좀 교육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하려면 떨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까지 해오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시설채소 농사를 짓고 있는 이혜를 청년 농업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 일주에서 시설채소 청량채 재배하고 있는 이혜리입니다. 저는 이제 기부한지 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청년 창업 후계농 선발된 지가 이제 2년 3년 차인데 아직 토지 구매
구매는 하지 못하고 임대로 지금 농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저희 청년창업 후계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소리가 현실에서 이제 하는 제가 가는 카페에서 항상 나오는 말들이 우리는 그 사업 계획서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해서 선발이 된 청년 농업인들인데 네, 좀 떨리네요. 네, 네. 근데 이미 이제 지원이 확정된 사람들인데도 막상 농협이나 농신고에 가면은 대출 승인이 나지가 않아요.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청년들이 그 저희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신용을 가지고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좀 감안해서 대출 승인을 해주셔야 하는데 담당자분들이 이 현실을 잘 모르시고 좀 이런 정책에 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고 농협을 한 세 군데 정도 뺑뺑이를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승인이 안 나는 경우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농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기본 분간이 된 토지 구매부터 시작을 해야 집을 짓고 뭐 6차 산업을 하든 실용 농업을 하든 스마트홈을 하든 하는데 일단 거기서부터 정부가 그거를 조금 저희가 새로운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지금 있는 정책이라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토지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데 신용 상태에 따라서 대출이라든가 농신고 대출이 참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는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대추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 우원식.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성에서 대추를 키우고 있는 오은식입니다. 먼저 좋은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표님께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농해주의 소유병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의 청년 농업 관련 사업이 대부분 귀농이나 스타트업 등 초기 농업에 집중되어 있어 기존의 농촌을 집중한 청년 농업인들이 차별을 지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귀농, 승계농, 후계농 등 창업농 등 다양한 유형에 따른 세분화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승계농 같은 경우는 자녀가 기업을 이어가려면 그 상속세 및 취득세를 마련하기 위해 그 농지를 다 처분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경영 불안을 겪을 수 없는 구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질문 의견을 마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농촌의 청년들이 처음 오면 이제 성장 사다리 체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농사짓게 된 청년들, 또 기존에 농업을 계속 해왔던 또 청년농들이 각각의 사다리를 통해서 어떻게 성장해 갈 건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농사를 짓는 천민승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성시 공도읍에서 배농사를 짓고 있는 천민승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님께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촌 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금 농촌 소멸의 심각한 위험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희 안성 청년 농업인들도 귀농을 해서 큰 꿈을 갖고 왔지만 막상 살아보니까 뭐 많은 청년 농업인들께서는 이제 현실적 경영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5 청년 농업인 중에 결혼을 한 친구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는 환경 구조라서 저희가 못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만약 아이를 낳고 교육을 해야 되고 뭐 문화생활을 해야 되고 이런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야 요즘에는 아이를 낳고 좀 그러는데 그런 여건이나 아니면 조건 자체가 너무나도 도시지역, 대도시가 아니더라도 중소도시라도 너무나도 환경적인 요건이 기교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 경기도에서도 느낄 정도면 좀 더 밑에 있는 남쪽의 충청도나 혹은 전라도나 경상도에 있는 청년 농업인들 분께서는 훨씬 더 좀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뭐 시 차원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뭐 관련 거점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들이 와서 결혼을 하고 사는데 교육 문화적인 여건에 대한 말씀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안성 청년 농민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타 지역에서 오신 우리 청년 농업인들 말씀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명 사무국장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제일 멀리서 온 것 같은데 경북의 제일 남쪽인 그 청도에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가업을 3대째 이어서 사과농사와 감농사 짓고 있으면서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그 청년 활동가로서 지역의 활동가로도 살고 있는 반농 반엑스라고 하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엔잡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와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 가지지만 딱 정리해서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꼭 농업인들 중에 아까도 모두에 발언해 주셨지만 40세 미만의 농업 경영주가 1.2%밖에 되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인 인구가 200만 정도인데 그러면 약 20-30년 뒤에 이 농업인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게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도 뭐 농업 대전환이라는 말로 이제 농업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만들어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에서부터 먼저 가장 시급하게 바라봐야 될 게 이 농업의 그 안보와 그 인구를 지켜나가는 것들에 대한 그 특별위원회 같은 그 공간들이 지금도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더 그 강력하게 가장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활동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지금 보면 우리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이 다 개별 농가 그리고 개인에게 많은 지원들이나 혜택들이 가고 있는데 실제 농업이 살아나기, 농촌이 살아나기 위해서 좀 공동체를 많이 육성하는 사업들이 더 활발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례로 먼저 소멸을 겪고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우리 그 청년들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보다도 그 그룹화가 됐을 때 그리고 지역을 지켜나가는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사업들에 더 많은 지원 사업과 방향들을 제시해 줌으로써 농사를 혼자 짓지 않고 다 같이 지음으로써 기계나 여러 가지 그 농업 작업에 있어서도 더 효율성을 높이는 어떤 형태로 농촌을 지켜나가는 정책들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정책 방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농업이 아니라 농촌을 바라봤을 때 옆에 우리 정일성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청년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고 살기 위해서 농촌의 정주 여건들이 좋아져야 하는데 저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8년째 귀농을 하고 있지만 저희 와이프는 도시 사람인데 저 때문에 농촌 왔다가 지금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농촌에서 나름의 같은 뜻을 가진 엄마들과 함께 11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육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공동 육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의 도움 없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1명의 엄마들이 같이 키우다 보니까 너도나도 아이들을 하나둘 더 놓으면서 11명의 엄마들이 29명의 아이를 같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우리 그 아이 자녀 수가 2.7명인데 지금 너도 나도 이제 셋째, 넷째가 있고 둘째 가진 엄마들은 나도 셋째를 가져야겠다는 그런 마인드까지 생길 정도로 육아 공동체가 형성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부터 시행했던 그 가족 품앗이 제도라는 게 있어서 한 달에 3가족 이상이 모이면 활동하는데 지원금을 주는데 그 한 달에 딱 3만 원 줍니다. 3만 원으로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끝날 돈으로 좀 정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색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개인에게 출산지원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준다고 해서 애를 놓지 않습니다. 저희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도 저희 와이프가 왔어야 되는데 뱃속에 지금 셋째가 만삭이라 제가 좀 이 자리에 대신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1만 원 꼭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주는 출산지원금이 아무리 커봤자 그게 수억 원이 되지 않는다면 아이를 놓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느꼈던 건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혼자 키우는 게 힘들었던 것 같다. 예전에는 우리가 농촌에서 마을이 아이를 키워주고 공동체가 아이를 키워줬는데 농촌의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점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끼리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좀 감성적인 우리 정책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두 번째로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모두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에는 우리 농민들이 그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리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농촌으로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려면 안정적 소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익적 직불금 제도가 많이 개선되어서 소농인 그 작게 농사 짓는 분들에게도 공익적 직불금으로 많은 직불금이 늘어나긴 했지만 사실 그래봤자 1년에 100-2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 기본소득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꼭 최소한 월 50, 월 100 이 정도 된다면 1년에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안정적으로 국가가 지원해주는
기본소득이 만들어진다면 더 많은 도시의 청년들이 시골로 들어와서도 더 오랫동안 버티면서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 직구금 제도가 많이 더 개선되어서 사실 기본소득이 더 확대되는 방향이 민주당이 꼭 정책적으로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민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하고 정책위원장님, 소비위원장님 답변하신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그 공동육아는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그 정책적인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안재은 청년농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주에서 온 안재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청주시 무리면 마동리라는 작은 마을 40명밖에 안 살고 대부분 80대 노인들밖에 안 계시는 마동리라는 마을에서 체리 농사를 지으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유튜브 활동을 해서 또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서 어르신들 농산물로 기획 상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팔로우를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어서 저희의 촌스러는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시작은 농사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300평이라는 이제 농업인의 기준이 300평이어서 300평으로 시작했고 결과는 이제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300평의 농사를 하게 되면은 고라니가 다 첫해는 고라니가 다 먹어가지고 이제 수확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 해에 제가 수익이 한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농촌에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더 잘 살아보겠다 해가지고 저는 선택을 한 게 반엑스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농촌 콘텐츠 활동을 하고 어르신들과 같이 함께 활동을 해오면서 저는 여기에서 살아갈 이유를 찾았거든요. 농사뿐만 아니라 이 농촌의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 근데 정부 정책은 농지 기준이지 이 콘텐츠 만드는 청년에 대해서 정부 정책이 흘러가진 않거든요. 저는 근데 농지의 기준인 정책은 망할 수밖에 없는 지름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농지를 샀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농지를 사서 한 2억 정도의 빚이 있는데 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터무니없이 많은 투자 금액이 더 저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농지로서 끝날 줄 알았더니 농지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파야 되는데 지하수 200만 원이면 소형관정 파는 줄 알았더니 안 파져가지고 그럼 중형관정을 파야 된대요. 그럼 600만 원이거든요. 그럼 600만 원에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을 주면 대형관정을 팔 수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1000만 원을 또 내야 돼요? 그럼 1000만 원 벌려면은 제가 농사를 한 해에 30만 원을 버는데 얼마나 줘야지 손익분기점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이 농촌은 공동체의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사실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나랑 같이 농사 지을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농촌 안에서 나랑 같이 농사 지은 다음에 농지의 기준이 아니라 농촌 안에 들어와서 어르신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부 지원 정책이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로 지원 정책이 형평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 청주시는 충원군이었다가 청주시로 통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은 기대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기대들이 있었지만 시로 통합을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여쭤봤거든요. 좀 젊은 분한테는 시로 되면서 군이었을 때가 훨씬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쭤봤더니 군이 더 소멸 지역에 해당되니까 시는 저희 인구가 84만 정도 되거든요. 시에 해당되는 농업 정책이 점점 체감하는 정책이 줄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이 지역별 정책이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300평을 가지고 청년 농업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좀 말씀해 주셨고 또 다양한 어떤 농촌에 주거하면서 다양하게 역할할 수 있는 시스템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머스켓 대표 이명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대전에서 3대째 푸드농사를 짓고 있는 그 집안의 장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푸드농장을 이제 물려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윤현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 머스켓인데 그만큼 좀 포도에 든 진심이다 라는 걸 좀 담았고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체험농장을 만들었는데 처음 이렇게 와서 이제 농업 현장에서 체험농장을 만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망했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 이제 딱 배우고 시작했는데 샤인머스켓 과공급 등등 해가지고 이제 또 망하고 있고. 그래서 뭐 청년 농업인이 힘들다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얘기를 안 하도록 하겠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서 그 농업 교육을 조금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농업 교육과 관련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농업 양성을 하는 그런 교육 같은 경우도 운영을 좀 했었었는데, 처음에는 그 대학생들을 농촌으로, 농대생들을 농촌으로 보내자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운영을 좀 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대학생도 대학생이겠지만 그 초등학생들도 뭔가 이렇게 농업 교육들을 좀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한 이해를 어렸을 때 좀 시켜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농업 교육들이 좀 편성이 되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생들은 아마 오늘 보내기를 했겠지만 쌀이 나무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전인지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뭐 제한까지는 아닌데 그 과목을 좀 만들어가지고 그 HR 시간이나 이렇게 1시간 정도 정도로 편성을 좀 해주면 조금 더 교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효율적이지 않겠냐. 그리고 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 제가 생각하는 농업의 발전은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현구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우주 청년 농업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여성농업인 연합회에서 정책국장을 맡고 있는 김우주라고 하고, 저기 바로 아산에서 유기농 배 과수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대째로 이어서 하고 있고요. 저는 청년농업을 대표해서 나오기도 했고, 친환경 농업을 하는 청년농업을 대표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갈래로 이렇게 얘기를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그런 현실을, 저희 청년농이 이제 전국 단위로 돼 있거든요. 전국에 있는 청년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 만드는 분들 같이 활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3박 4일을 정책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열악한 청년 여성 농업인들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나왔던 정책 제안이 뭐였냐면은 이제 청년 여성 귀농귀촌인 홈타운 조성을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치안이라든지 그런 이렇게 범죄에 약간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지역이. 그런 데서 일단 가로등도 없고 경찰을 불러도 막 10분, 15분이 걸리는 데에서 이제 치안 부재 상황에서 위협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의 그런 경험담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제 면내, 읍내 지역에 치안 강화된 홈타운을 조성을 하면은 좀 여성 농업인들이 이제 출퇴근을 하더라도 거기서 좀 안정감을 느끼고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문화가 약간 좀 지체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그런 면이 조금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뭐 기성 세대의 그런 성차별적인 그런 문제의식 같은 게 많이 그런 장벽으로 이제 남아 있는데, 사실 도시에서 이제 그 도시 생활을 너무 버거워하고 귀농귀촌이나 전원 생활을 꿈꾸는 청년 여성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문화지체 현상. 이제 내려왔을 때 성차별적인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고, 그리고 농업으로 이제 경영체를 이렇게 등록을 해도 항상 남편을 찾아요. 없는 남편을 찾고 아버지 찾고, 하다못해 뭐 남동생이 왜 물려받지 않고 네가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심지어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서 이제 농지를 증여받을 때 세무 같은 거를 이제 그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서류들을 꾸며가지고 갖고 갔는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젊고 여자라서 농업인에 대한 증빙을 더 해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무조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제가 이 같은 나이에 남자였으면 이런 얘기를 들었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지만 거기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관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남성 중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자꾸 위축되고 그러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그런 농촌 특화형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퍼져 나가서 이런 문화적인 장벽을 낮춰줘야지 그 도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싶어가지고 조금 안달이 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지역이 좀 준비된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많이 관장을 하고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는 지역을 포상한다거나 그런 지정을 해가지고 여성 친화적인 그런 지역 커뮤니티가 돼 있는 곳에 그런 귀농귀촌자들, 여성 귀농귀촌 예비자들을 많이 보내준다거나 그런 데에서 농촌을 경험을 하고 정주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큰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기농으로 배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제 일단 유기농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유기농 작물을 판매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이런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건데 특히 어르신들은 사실 원래 농사를 짓던 분들이시니까 원래 방법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 농업인들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은 실제로 친환경 농업에 관심이 많기도 하고 그런 요즘 기후 위기니 뭐 환경 파괴 같은 얘기를 많이 이제 농업이 주범으로 막 지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친환경 농업을 청년 농업인들이 좀 선도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친환경 농업을 하면은 초기에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이제 그런 기존 관행 농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행착오 많이 겪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도전을 해준다든지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청년 농업인들을 좀 응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나라에서 이렇게 친환경 농업이 좋다, 유기농이 좋다 이렇게 말은 많이 하시지만 친환경 농업에 이렇게 정책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인 게 좀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총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 삶의 현장에서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답변은 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책위원장님 또 소배농 위원장님께서 코멘트가 가능한 부분 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추가 질문도 받고 또 마지막에 또 이재명 대표님께서 또 답변도 해주실 부분 해주시고 그런 순서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먼저 우리 소배농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저희 사람 여러분들의 그 사정 여러분들 말씀 중에는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될 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사회를 아주 잘 보고 있는 이원택 위원장이 농해 수위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몇 가지 중에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됐던 우리 당위원회에서 서둘러서 말을 해보겠다. 그리고 현재 인력 부족 문제도 사실은 이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법이 관리를 여러분들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지금 법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청년농 관련해서도 농지와 자금 지원 문제를 지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원스톱 지원 체제로 가자 했는데 지금 아직 진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국회에서 좀 각별히 힘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정착 지원 문제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 농촌의 소멸 유기 지역이 대부분 군 단위에 이렇게 있는데 그건 단순히 농촌 농민 차원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 부분은 아마 당에서 관심을 갖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앞순서로 하시고 계시다. 특히 기본소득 문제 이 부분은 단순히 어느 정도 지원하는 정도가 아니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주잖아요. 농촌. 그래서 농촌을 살리면 나라가 산다. 그런 건 우리 대통령께서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문 농업인으로 성장하는 뒷받침 이 부분도 늘 우리 농해수위에서는 계속 토론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착을 어떻게든 정착을 돕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를 공공성을 가진 그런 어떤 정책으로 농지를 정부에서 구입해서 귀농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좀 우선적으로 좀 배분을 하자 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마 농어민위에서 두 분들을 부위원장도 오셨는데 거기서 토론을 주실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다 말씀드리면 우리 정책위 의장님이 하실 말씀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이 기본소득 말씀을 여러 제 철학으로 갖고 있어서 여러 경우를 말씀하시고 저런도 하시는데 저는 다시 오늘 말씀드리면서 어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본소득적 관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농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와닿았던 것 하나가 어떤 형태로든지 이 농업농촌에서 이게 뭐 후계농이든 청원농이든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농업농촌에 대한 콘텐츠의 축적자로서 지금 사실은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서 그것은 그 자체가 국가적인 어떤 자산의 축적으로 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지금까지가 강하게 이 문제를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까 공동육아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전기요건을 개선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당장 전 지역에 동시적으로 하기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근데 아까 청도 케이스 말씀해 주신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한번 좀 다시 말씀을 듣고 싶기도 하고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딱 북한에서 그 부분은 어차피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만들어질 경우에는 확실하게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효과화하는 정책을 우리가 과감하게 주장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주거, 집단 주거, 홈타운 이런 걸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여성 비동 비촌 홈타운은 사실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적당한 거와 조금 고민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 저희들이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시켜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우리 대표는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액에 대해서 좀 짜요. 조금 짠 편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농업 농촌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이라는 관점을 갖고 할 수 있는 게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다시 하면서 특히나 아까 이제 청년에게 창업용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과 대출이 연계 안 되는 부분은 사실 그걸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준비하게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승계농의 경우에 상속세 취득세를 내려내고 자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안 하면은 그 후임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일정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로 그렇게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몇 가지 교육이라든가 물론 매칭 프로그램 등도 말씀 주신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비교적 기존의 되던 제도 정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보고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소변의 위원장님하고 또 김민석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이니까 조금 사이사이 좀 빠진 부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농촌의 인력 문제, 이제 저희가 이제 농촌 인력과 관련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성군 의원 중심으로 대표 발의했는데 아마 이제 6개월 후에 시행령이 되면 많이 좀 보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청착농들이 자생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달라. 저희들도 적극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재배기술에 처음에 어려움이 많이 있거든요. 전업농이랄까 또는 기존의 이제 전문 농들과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부의 정책 대안을 좀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농심부 농협대출은 저희가 한번 바로 가서 이건 점검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창농을 3만 명을 만들겠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내걸고 있는 정책인데 이 지점에서 막히면 다 막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후계농, 아버님, 할아버님이 든든하신 분들 말고는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마련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농촌에 언젠가는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좀 지나면 또 기존 청년농이 되잖아요. 청년농을 50세까지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농촌에 와서 성장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 오든 초기에 왔을 때 또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사다리 체계인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은 성장 사다리 체계를 비교적 잘 구축되어 있는데 청년 창업으로 들어오시는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그런 청년 사다리 체계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이제 교육 문화적 여건들 잘 구축하는 게 아까 좀 절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이제 여성 농업인 지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법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입법이 돼 있고 공청회까지 마친 절차이기 때문에 오늘 계기로 해서 저희 노회수 위원장님 또 간사님 또 대표님께 정책위원장님께 한번 보고드려서 여성 농업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소 가서 신고할 때 더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게 지금은 그 지위를 확보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이 아닌 농촌에서 농업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역할들을 청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콘텐츠를 생산할 수도 있고 판로를 도울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농업을 좀 확장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공감하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여기 다 적어놨습니다. 말씀하신 분도 다 적어놨고요. 별도로 제가 피드백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신 말씀 더 있지 않아요? 다 하셨어요? 예,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꼭 질문 아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꽤 오래된 이제 자료일 텐데 최근 자료는 거의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에 대한 지원 금액이 농가당 300만 원에 불과하다. 어떤 지원이 모르겠어요. 어떤 기준에서. 근데 그 경우에 일본은 한 8,900만 원 정도. 미국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정도. 특히 북유럽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압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거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농업에 투자하는 재정 지원 금액을 비교해 보면 정말 우리나라의 경우 턱없이 작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제 비교 우위에 그러니까 여러 산업 중에 하나 1차 산업 이렇게 보니까 한 여기 투자하는 게 낭비죠. 효율도 떨어지겠다고 보여지고 그거보다는 다른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농촌 지역에 뭐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게 그건 남는 없다. 비효율적이다. 이런 판단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농촌에서 여기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보면 노조 특권력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농촌 지역의 일종의 기반 시설에만 쓰게 되니까 그걸 쓸 데가 없어가지고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필요 없다고 보이지는 곳에 모로를 만들거나 또는 온전히 도랑에 옹벽을 치거나 이런 것들 많이 하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예산의 자율성이 가는 문제인데 제가 성남시장을 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으니까 잘 산다고 하는데 1인당 예산이 약 300만 원 정도. 그런데
저기 소멸하는 시 너무 군 시는 별로 안 되겠지만 군 단위로 가면 인구 대비 예산 그러니까 1인당 예산이 보통 1,수백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체 어디다 쓰고 있냐? 자세히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특히 청도 이런 데 진짜 그렇고 1인당 예산이 2천만 원은 되고 2천만 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해서 한 10% 정도 절감 또는 뭐 연구를 받거든. 더 효율적인 영역에 농촌 기본소득을 쓰잖아. 1인당. 그 4인 가족 하면은 어쨌든 연간 수백만 원 증가할 수 없죠. 그렇게 안정적으로 영구적으로 소득이 보장된다. 포함하면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특히 지금은 이제 농가당으로 지원을 하니까 어른 혼자 있으나 자녀들 미성년 데리고 있으나 똑같이 지원금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손해인 거예요. 오히려 농촌 인구 감소를 걱정한다면서 감소를 촉진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당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원하면 가족 수가 많으면 지원이 많으니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반대로 가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지원 정책이 대농 중심이에요. 그냥 그나마 농촌 지역에 대한 지원, 재정 지원이 적은데 그 중에서도 이거를 대농 중심의 지원 정책을 하게 된 거죠. 사실은 대농 중심 정책을 하게 된 거는 옛날 산업화 시대에 농촌을 해체해가지고 도시에 노동력 공급하려고 농촌 인구 줄이기 정책의 사실 일환이었거든요. 농촌의 인구를 유지하고 농촌으로 유입되는 걸 지원하려면 소농을 지원해야 돼요. 뭐 그 경향이 저번에 문재인 정부에 좀 바뀌어서 직불금 제도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전체적으로 재정 규모가 작고 실질적으로 불평등하고 이게 정말로 농촌의 근거에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소시민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인 거죠. 저는 지금도 사실은 이제 맘먹기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정책 의지에 관한 문제고 이 정책 의지는 정치 집단마다 정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참 뭐라고 말하긴 좀 그런데 농촌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할 거냐에 사실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농업인 여러분 계시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중심으로 일국 체제화가 강화되면 결국은 나라 망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그 주변은 다 미어 터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광주 가보면 그 의원님 지역구는 아닌데 저 오포에 갔더니 우리 도당위원장 있잖아요. 아니 학교를 질 땅이 없어가지고 학교 운동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수업하고 있어요. 뭐 황당한 일이에요. 학교를 질 땅이 없어요. 얼마나 과밀한지. 그 신현리 오포 이런 데거든요. 상당합니다. 여기 무슨 가보기도 했는데 그리고 땅 한 평에 막 5천만 원, 1억씩 하니까 뭘 하겠어요. 결국 균형 발전도 매우 중요한 과제고 농촌 소멸,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핵심에 저는 농촌진흥, 농업진흥, 농민지원들이 있거든요. 제가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 큰 돈 들이지 않고 기존에 있는 재원들 조금만 전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지역화폐로 지급될 경우에 동네에서 자체적으로 소득되고 그러면 이 지방이, 농촌이 살아날 텐데 왜 안 하냐 그런 생각을 들 때가 많아요. 희한하다. 똑같은 돈을 써도 꼭 물건으로 주려고 그래요. 꼭 뭘 거쳐서 지원하는. 소위 전달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서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어쨌든 농촌 농민에 대한 직접 지원을 늘리고 방식도
직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고 그럴 필요가 있겠다. 정주 여건 말씀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천으로 가면 이발소도 미용실도 없고 뭐 문방구도 없고 가게도 없고 싹 다 없잖아요. 너무 불편한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죠. 결국 인구 증가, 감소를 줄이고 인구가 다시 늘어날 수 있게 젊은 가구들도 살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먹고 사는 문제예요. 최소한 안정적 소득이 유지되고 여성들 입장에서 치안 문제나 이런 것들 잘 해결되고 공동 육아에 대한 지원도 좀 강화해주면 굳이 유치원 어린이집 안 지어도 되겠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그 지원을 좀 늘려서 그 부모들 손에서 자라면 훨씬 낫잖아요. 어머니 손에서 자라면. 정책적 변화들이 필요할 텐데 저희 민주당도 또 저도 뭐 노력하겠지만 결국은 그 정책을 집행할 권한이 있냐 없냐의 문제라. 여러분도 반갑고요. 그리고 정말 아쉬운 얘기는 저희가 참 농촌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농어민 지원 지지율은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거예요? 네? 훨씬 이상해요. 저희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여러분도 정말 희망 있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희망이 있어야 대한민국도 희망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계시면 우리 김종명 사무장. 네,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이런 이벤트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렸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진짜로 청년 농업인들이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인구가 200만밖에 안 되고 청년 농업인은 1%밖에 안 되고 특히나 여성 농업인은 더 적을 텐데요. 민주당이 진짜로 농촌과 농업과 그리고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좀 죄송하긴 하지만 내년 총선에 여성 청년 농업인이 비례대표 1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저는 민주당의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식량 안보 산업이다 전략 산업으로 규정한 건 이재명 대표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농업의 역사 속에서 전략 산업으로 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처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산업적 위치에서 농업을 다시 설계하고 접근하면 우리 청년 농업인들 전체 농업의 농업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저는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리 농민과 농촌을 위해서 또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왜 농민 지지율은 낮냐고 그러셨는데 많이 응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분량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농민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고 높지 않냐. 같은 얘기 그렇게 할 정도예요. 네, 농담인데요. 하나만 제가 추가할게요. 날씨도 너무 좋고 다 피곤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까 전략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그 도시 소비자 가정주부들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식품이에요. 옥수수, 콩 이런 거 유전자 변형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서 싸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콩농사, 옥수수 농사 다 망해버렸잖아요. 옥수수는 물론 이렇게 뭐 먹는 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우리 농촌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GMO 표시제도 도입이 하나의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체 농장을 이게 지금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 농작물 지원 제도를 하는데 거기다 뭐 콩이나 이런 거 심잖아요. 보리나. 근데 그걸 심었을 때 그 대체 농작물 가격이 높으면 시키지 않아도 할 텐데 대체 농작물이 거의 경쟁력이 없으니까 결국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농가 수급도 사실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수입 농산물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는 그 유전자 변형 식물들, 요걸 표시를 해서 큼지막하게, 그래서 슈퍼에 가면 GMO 들어오는 거야? 안 들어오는 거야? 다 표시되고 나면 좀 비싸게 주더라도 아닌 걸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럼 국내 농산물들이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좀 우리가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쌀 농사의 대체 농작물 지원 제도를 획기적으로, 이번에 그 하려고 한 거를 그 쌀값 안정화법에 넣었는데 그 거부권 행사한 거 아닙니까? 상당한 대체 작물 재배 지원 제도가 그 안에 들어있었는데 그걸 거부권 행사한 거죠. 그래서 그 대체 작물 지원 하면 쌀값도 안정화될 거고, 이런 GMO 표시 의무화만 해도 돈 안 들고 국내 대체 작물들 소비가 늘 수밖에 없고, 그러면 농가 소득도 늘고, 쌀값 안정화에도 도움이 되고, 작물의 다양화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콩농사 짓는 사람도 생기니까 말이에요. 된장 이런 걸 다 이제 GMO를 못하게 됐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농민들의 좀 뭐랄까 조직화, 정책적 접근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해주면 좋겠다고 지켜보고 바라보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청도에서도 열심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는데, 결국은 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권력을 누가 갖느냐, 그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정치 대리인이 대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낮다는 게 아니고 왜 높지 않냐, 한쪽으로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농업 정책에 관심 갖고 에너지를 많이 썼는데 그 말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천민승 농업인이, 예. 예, 마지막. 예. 이게 진정한 토론. 그냥 마이크 없으니까 좀 크게 말하겠습니다. 그 농업을 전략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신다고 하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외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GMO 외의 품목들, 뭐 축산업이나 아니면 관련 복식들에 대한 문제는 GMO가 아닌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가격에 대한, 이제 도시에서 소비하시는 분들이 과연 밥산 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까, 그리고 저희가 생산비에 따른 그 문제를 만약에 뭐 이런 선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진짜 꾸준하게 방향으로 기호를 맞춰서 그 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굉장히 조금 앞으로 과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급하게 수입을 해오다든가 뭐 계란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소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생산하는 것보다 소비가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그 방식의 접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수입 규제가 과연 가능하냐, 저희 FTA 체제 안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의 2차 산업들, 뭐 반도체, 자동차 시장을 넓히려면 그 상대 국가에게 그들이 경쟁력을 가진 시장을 열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칠레 포도를 수입하게 되는 경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같은 건데, 이걸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는 없는데, 그럼 대안이 없냐? 저는 좀 더 고민하면, 우리가 어떤 시장을 열기 위해서, 우회 시장을 열어줬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피해를 입으면 아주 단순한 원리로 혜택 보는 데에서 일부, 이익을 모아서 있잖아요. 이쪽을 지원하면 되죠. 방식은 다양할 수 있고, 농업 지원은 이게 FTA나 이런 데서도 원칙적으로 뭐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농업 지원 제도가 각국에서 매우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농업 지역에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누가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럼 재원을 어디서 만드냐? 국민들이 일반 납세에서 만들면은 왜 농촌만 지원하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농촌 시장을 열어두기 위해서 우리가 어느 산업군에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수익 중에 일부를 조금, 요즘도 이만큼 떼어내고 있긴 한데 거의 뭐 의미 없는 수치죠. 근데 이 부분에 조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뭐 방식들이야 다양하게, 결국 애정이 있냐 없냐 하는 거죠. 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저는
저는 농작물 수입 문제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이 없지 않냐 뭐 그럴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갑자기 마늘 농사가 망했어요. 냉면지구가 좀 마늘 생산이 안 돼. 그래서 남아있는 마늘 농가들은 이제 비싸게 팔 꿈에 젖어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마늘을 확 수입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제 농가들이 또 피해를 입죠. 그렇다고 뭐 마늘 농사 잘 됐을 때 가격이 폭락하면 도와주냐? 뭐 조금 매수해 줄 수는 있으나 잘 안 해주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방법이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수입 쿼터를 농민에게 주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긴급 농산물 수입에 따르면 이익이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마늘값이 국내에선 폭등을 했는데 해외는 가격이 똑같습니다. 한 10분의 가격으로 사와가지고 한 5배부터 팔 수 있잖아. 왜 그거를 엉뚱한 사람이 같냐. 그 피해볼 수밖에 없는 마늘 농가한테 주면 되잖아. 마늘 수입 권한을. 그 수입 권한을 뭐 업자한테 팔든지 뭐 그거야 뭐 알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애정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수입 문제도 그렇고요. 왜 그래서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죠. 인간이 만든 문제는 다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국가 권력이죠. 그래서 농업은 우리 사회 사양산업이다. 비교 여리산업이다. 방법이 없다. 이거는 사실 진실이 아니죠.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거는 농민들이 지금 230 농민 오수원 호수가 아니라 인구수겠죠. 230만 뭐 그런다 것 같아서 계속 결국 농민들이 일단 자기들 권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주장하고 정치적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그래야 존중받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청년 농업인들한테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힘써 주셔야 될 부분도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경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은 좀 자주적이고 주체적으로 좀 조직도 좀 하고 토의도 좀 하고 요구도 하고 책임도 묻고 그런 과정들을 좀 활성화하는 게 진짜 농업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진짜로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힘내자는 차원에서 힘찬 박수로 마감하겠습니다.